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선언과 자동 군사 협정 조약을 추가한 건으로 인해 연일 전 세계가 뜨겁게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심이 쏟아져서일까요? 그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던 푸틴은 공식 석상에서 평소와 달리 많은 이야기를 꺼내며 내심 기쁜 기색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그로 인해 푸틴이 본의 아닌 말실수까지 하게 되며 어째서 갑자기 북한과의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인지 그 속내가 발각돼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9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신조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조약은 소련 때보다도 더 견고하고 굳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군사 동맹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갑작스런 도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간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신의를 먼저 저버린 데에 이어 적반하장으로 나선 푸틴의 언행에 한국 역시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치 전곡을 찔린 듯 과도하게 반응하는 푸틴 대통령의 태도가 외신 매체들 사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살상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겁박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푸틴의 행동에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그가 공식 석상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인터뷰들과 그의 태도를 종합해보며 어째서 푸틴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오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 라면서 해당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는데요. 매체는 푸틴은 신조약에 대해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체결했던 조소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다.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을 담고 있던 조소 조약과 달리 새 조약은 해구산 동맹 가능성까지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신조약 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은 모든 수단으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핵사용 문턱을 낮추고 있다. 위협이 커지면 적절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도 조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을 쏘고 미국이 확장억 재보복을 하면 다시 러시아가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도 모자라 위협 조성 시 즉시 협상 같은 조항까지 추가해서 한 미군사 훈련을 빌미 삼아 군사 지원에 나서는 길까지 터놨다. 그런데도 푸틴 대통령은 이번 조약이 새로울 게 없다. 한국이 북한이 공격한다고 해서 공격할 것이냐? 한국은 방어적 성격이니 북한을 침범할 우려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걱정할 일이 없다. 라고 했는데 이런 궤변이 또 없다. 옛 소련과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을 공모하고 남침하고도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 떠넘기기 위해 북침설까지 주장하며 거짓 자료까지 국제사회에 배포하기도 했다. 불량 국가인 북러의 위험한 결탁은 다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에게 있어 최대이자 최강의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기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폴리티코는 러시아가 먼저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두고 선전포고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제 미국도 한국이 북러의 위험한 폭주에 대비해 정교한 외교 안보 전략을 짜고 군사적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을 지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막아서는 안 된다. 미국 정부는 우선 북러의 해구산 동맹에 대응해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 핵무기 공유나 한일 공동 핵개발 독자 핵무장 같은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정가에서도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핵 공유 협정을 개정하거나 독자적 핵개발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 홀로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분쟁과 갈등을 감당할 수는 없다. 동맹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라며 명확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한국의 핵무장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회로 인해 화두에 올랐던 한국의 핵무장 안건이 푸틴과 김정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빠르게 바뀌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매체들은 입을 모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푸틴이 한국에 견제하고 고립시키려다 오히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1945는 푸틴은 아마 한국이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리라고는 예상치도 못했을 것이다. 푸틴은 한국을 고립시키려 잔꾀를 부리다 오히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상황적 우위를 점하게 된 한국에 푸틴이 당황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은 러시아의 도발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전 세계는 물론 심지어 몸집을 부풀리려 한국을 도발한 푸틴마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푸틴의 섣부른 도발로 인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모든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 가뜩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비등비등한 우크라이나에게 한국이 만든 최첨단의 고성능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폴란드와 루마니아로 수출되는 K9 자주포를 비롯한 러시아의 전선을 한 방에 무너뜨릴 무기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급해진 푸틴은 베트남 정상을 만나는 와중 브리핑을 열고 급기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의 본심이 나왔다. 지금처럼 푸틴이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을 고립시키고 한국에게 북한과의 사이를 과시하면서 한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유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푸틴이 여기서 크게 실수하고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해 지금은 군사대국이 된 강력한 선진국이 됐기 때문이다. K9만 해도 놀라운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유도 미사일이나 레이더와 같은 정밀 타격 무기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추가 언급을 내놔 러시아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미 러시아 내부에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대를 건드려버렸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이미 유럽 전역의 방산 산업을 쥐고 있을 정도로 강대한 군사무기와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토가 이토록 한국의 K9에 열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한국 무기가 러시아 군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전쟁 초반 잘 싸우던 우크라이나가 작년부터 밀리기 시작한 데에는 포병부대의 화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금 당장 루마니아나 폴란드에 수출된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가 된다면 러우 전쟁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180도 급변할 것이다. 폴란드 군사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의 구형과 신형이 혼재된 아카치아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주포는 전투에서 포탄이 탈착되는 공산 오차가 50m에서 500m 이르러 활력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발사 속도가 더딘 문제로 압도적인 숫자가 아니었다면 우크라군이 이토록 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이는 신형 155-52 구경장의 화포와 그에 맞는 탄약이 적용되어 최대 사거리가 거의 100km 육박하는 신형 K9인과 절대 상대가 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인 오직 K9 하나만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데도 러시아는 다시 크게 밀릴 것이다. 이를 경계한 푸틴이 전략적 한 수를 놓았지만 크게 잘못된 수였다. 오히려 한국을 도발해버려 우크라이나에게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나토군 전체 화포 물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퇴역 물자의 포랑 포탄만 유럽 대륙급으로 갖고 있는 나라이고 만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의 아주 일부분인 1%라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러시아가 불바다가 되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한국은 태도를 정했다.
이에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라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일부러 허풍을 쳐 한국을 기죽이려던 러시아. 잔꾀를 부리다 오히려 러시아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화로 SATORI 2024에 참가해 미래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과 K9 자주포를 앞세워 본격적인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영국에 제안한 자주포 K9A 최신 개량형 형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 53문과 지원장비, 탄약 등을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 지은 데 이어 한국이 보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루마니아의 핵심 부대에 실전 배치되자 프랑스가 누구보다 열받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불과 올해 3월까지만 해도 프랑스산 휴대용 미사일을 도입하려던 루마니아가 왜 갑자기 한국의 신공 KPSAM으로 마음을 바꾼 것인지 세계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52조 원의 실탄을 장전하며 한국 방산을 풀 패키지로 구매하려고 하는 루마니아의 상황, 이에 긴장한 폴란드와 체코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유럽에서 한국산 신궁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루마니아가 도입한 LIGNX-1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KPSAM 1기가 루마니아 군대에 배치되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현대식 대공 시스템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다. 지난 6월 24일 루마니아 육군은 한국에서 배송된 신궁을 루마니아 지상군 주요 부대 중 하나인 제2보병사단 게티카에 전달했습니다. 게티카는 루마니아의 전술작전부대로 가장 핵심 부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 루마니아의 핵심 부대에 배치된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9천만 달러 상당의 신궁 54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기가 배치되었고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뒤이어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 초기부터 휴대용 유도무기 스팅어 미사일로 러시아 전투기를 다수 격추했고, 스팅어 한 발에 500억에 달하는 Su-34가 격추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이때부터 세계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신궁 1기가 실전 배치되었다는 보도를 가장 비중 있게 내보내면서 열받아 한 나라는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루마니아 매체는 신궁 계약을 입찰이 아닌 정부 대 정부의 계약으로 낙찰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유럽 5개국과 공동구매 계약을 통해 프랑스 미스트랄 3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그 사이에 왜 루마니아는 유럽 5개국 공동구매 대열에서 이탈해 프랑스를 버리고 한국의 신궁으로 돌아선 것일까요? 한국이 만든 신궁은 그동안 한국군이 운용해본 제블린, 레드아이, 이글라, 미스트랄 등 외국산 휴대용 미사일의 장점을 모두 모아놓은 미사일입니다. 신궁은 비례 항법 기술을 적용해 미사일이 항공기를 뒤쫓는 대신 비행 경로를 예측하고 명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스팅어 미사일에 비해 훨씬 가볍고 명중률이 높으면서도 가격이 스팅어의 반값도 안 되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미국 스팅어와 러시아의 이글라 등이 명중률이 60% 안팎인데 반해 신궁의 명중률은 90%대를 자랑합니다. 프랑스 미스트랄은 신궁과 명중률은 비슷하지만 신궁에 비해 무게가 56kg가량 무겁습니다. 심지어 미스트랄의 가격은 대당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니 한국의 신궁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유럽 네티즌들조차 한국 방산 무기의 유럽 진출 뉴스를 보며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루마니아는 신궁 1기를 실전 배치하고 K9 자주포 53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K239 천무까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폴란드 역시 K 전차 수출 2차 계약을 오는 9월에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계약은 한국에서 생산한 180대를 도입하는 것이고 2차 계약은 5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자 그동안 방산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루마니아와 중동 쪽으로 방산 수출 시장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는 루마니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늘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계획을 위해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력 전차에 80억 달러, 보병 전투 장갑차에 32억 달러, 미사일에 약 21억 달러 등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전차와 교량 전차 등 부수적인 장비 도입까지 고려하면 우리 돈 20조 원 이상의 무기체계 도입이 예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루마니아가 도입하려는 모든 무기체계는 한국이 가장 잘 만드는 것이라 한국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되면 한국에게 약 20조 이상의 무기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이유는 뛰어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가 주요했습니다. 물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이들 나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K 전차 1000대를 도입하면서 폴란드 현지에서 500대를 생산하고 이후 유럽 내 한국형 전차 K 생산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AS-21 레드백에 대해 현지 성능 테스트를 요구했는데요. 레드백에 대한 현지 성능 테스트에서 참가한 군인들의 호평이 이어지자 이 테스트는 오히려 레드백에 대한 엄청난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당시 현지 실전 테스트 팀장이었던 크시슈토프 하넥 중령은 레드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계화부대 입장에서 보면 레드백은 21세기로 진입이다. 이전 장갑차인 BWP1과 비교하면 50년은 도약한 셈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전투 차량에 대한 현대 전쟁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차량임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매체 디펜스24 역시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보병 전투 차량인 AS-21 레드백 테스트에 참가한 팀원들의 코멘트는 이 한국산 장갑차에 대한 칭찬으로 가득 차 있고, 이들은 시스템의 네트워크 특성, 무기 작동의 직관성, 밤에 어려운 지형에서 정전 모드로 이동하는 이점, 즉 모든 차량 조명을 끄고 수동 열화상 시스템만으로 이동 가능한 야간 주행 시스템 등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편 한화는 호주 질롱시에 건설 중인 생산 공장을 약속 기한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건설했고 대규모 직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곳에서 K9 자주포와 탄약, K 전차 레드백 장갑차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무기에 대한 빠른 납기만큼이나 빠르고 신속한 현지 공장 건설 능력은 무기 구매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또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는 11조 원 규모의 독일 레오파르트 EA 전차, 장갑차 도입 사업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독일 방산업체가 이탈리아 현지 공장 건설 불가 및 이탈리아 생산업체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지인에게 기술 교육을 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이후에도 숙련된 기술자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한화가 호주에 신속하게 군수 공장을 짓고 그 지역 사회가 바뀌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자신들도 하루속히 K9 자주포 공장을 짓고 또한 K 전차까지 도입해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유럽에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레드백 장갑차까지 도입을 고민하고 있는 루마니아 군 고위 관계자들은 얼마 전 방산 전시회에서 레드백에 실제로 탑승해 본 뒤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게 될 K9의 차체를 실제로 AS-21 레드백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생산하면 상당한 비용 절감과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면서 현재 루마니아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연 레드백이다라고 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밀리타니는 이탈리아는 679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며 다르도 IFV와 이탈리아산 VCC M13 장갑차를 교체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보병 전투 차량의 유력한 후보는 독일과 프랑스 합작회사의 링스 장갑차였지만 레오파르트 사업이 물거품되면서 이 사업 역시 불투명해졌고 그래서 결국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의 레드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현지 생산, 현지 인력 투입 등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K 전차 유럽 생산의 중심은 폴란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만일의 경우 재정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폴란드가 한국과 K 전차 2차 계약을 빨리 할 수 없거나 계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방산업계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했고 루마니아는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K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은 K 전차 구매와 함께 루마니아의 노후화된 철도 인프라 개선에 현대로템이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도 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 전문지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K 전차 구매 생산 협력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 투자에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대로템은 K 전차뿐만 아니라 철도도 생산한다. 인프라, 특히 도로철도 현대화에 있어 현대로템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K전차와 K고 자주포 등 방산에 이어 철도까지 한국과 루마니아의 협력 확대가 기대되자 조급해하며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2차 계약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유럽 수출의 허브가 되기 위해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루마니아가 K9 자주포에 이어 장갑차까지 한국산을 고려 중인 상황이 알려지자 지금까지 독일의 앞마당이었던 체코도 다급해졌습니다. 최근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이 실물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까지 다양한 K 방산 무기들을 전시하자 동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쏠렸습니다. 그 중에서 체코도 있었습니다. 체코의 주력 전차는 T-72 전차로 기갑 전력은 많이 붕괴되었으며 여기에 자주포는 다나 자주포 50여 문과 프랑스에서 도입한 카이사르 자주포 60여 문 정도입니다. 차륜형 장갑차도 구소련제가 대부분입니다. 체코는 독일 방산업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독일과 레오파르트 EA8 전차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해오고 있었지만 독일의 소극적인 기술 이전 자세와 한 대당 400억 원, 600억 원이 넘는 독일 전차의 가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독일과 협상을 하다가 난항을 겪다가 대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빠르게 전력화하는 것으로 보면서 체코도 이제 한국산 무기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보면서 동유럽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입소문이 자자하고 지금이야말로 체코도 마음이 움직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흑표 전차가 생산되면 폴란드로부터 흑표 전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렇듯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루마니아가 그랬듯 체코도 정부 차원의 대규모 협상단을 한국에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으로서도 루마니아와 체코, 슬라비아를 묶어 방산시설을 만든다면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은 이러한 글로벌 러브콜 덕분에 올해 수출 목표 27조 원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전차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국제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위드는 전차 무용론이 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전쟁의 히어로인 전차를 터뜨리는 등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며 주목. 전쟁 초기의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대성공했고, 전차의 생존성과 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육지전에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전차 개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이 기고만장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럽에서는 드래곤 24라는 훈련을 진행하며 세계 탑 클래스의 모든 전차를 동원합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EPL, 독일은 레오파르트, 미국은 에이브람스, 프랑스는 르클레르, 영국은 챌린저 등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차를 동원하여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동주행에서 우리 한국산 K 전차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몇 킬로미터가량의 경사로와 고개들을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가파르고 험난한 골짜기는 쉽게 가기 힘들어 전차 로도 지그재그 모양을 그리며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산 K만이 직선으로 한 번에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다른 서방 전차들은 흉내도 못 내는 성능을 내는 K 전차를 가진 폴란드의 전차병들은 기고만장해지며 콧대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가파른 골짜기는 올라가는 도중 한번 멈춰서면 더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폴란드 전차병들은 경사로에서 멈추는 기행까지 선보이며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산 K의 힘을 보여줍니다. 서구권의 다른 국가의 전차들은 뒤로 흐를 상황에서 한국산 전차는 전진과 멈춤이 자유로워 세계적으로 이 모습은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놀라운 성능을 가진 한국형 K 전차는 등장한 지 벌써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K32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K3 전차를 비롯해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이어 벌어진 전쟁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 경쟁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방산 강국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자주포와 함께 K방산을 상징하는 무기가 된 K 흑표 전차를 뛰어넘기 위해 경쟁국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따라잡기에 말처럼 쉽지가 않았는데요. K 전차에 한번 패배했던 전통의 방산 강국 독일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선언하고 한국과 차세대 전차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이자 유럽 최대의 방산업체인 독일 라인 메탈과 KMW에서 최근 차세대 전차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연합을 결성하고 이를 위한 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사브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 유럽에서 이름을 날리는 방산 기업들이 여기에 합류했는데요.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독일에는 레오파르트 전차로 유럽 방산 시장을 주름잡 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독일 방산 실태와 고질적인 납기 및 준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 전차 시장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가진 독일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레오팔레트 전차로 가장 현대적인 K 전차와 승부를 보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K 전차는 높은 기량과 성능 내구도를 세계적으로 검증받아 3.5세대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꼽히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우수성으로 인해 폴란드에 무려 1000대를 수출했고 수많은 국가가 테이트 전차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폴란드는 K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FA50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의 독자적인 개발 무기까지 구매하며 한국 방산이 유럽에 발을 딛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육군 전력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K에 이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K2 전차가 공개되며 세계 최강의 전차 보유국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스펙만 보아도 한국산 K3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라면 세계 최강의 전차를 꼽으라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인 K3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K3 전차가 우월한 이유는 다양한 기술적 특징과 디자인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공개한 청사진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외형이 스텔스 도료로 덮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의 전차와 다르게 스텔스 기능을 강화해서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방어적인 성능을 더했으며 장갑의 재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장갑인데요. 장갑이 무겁다면 방어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기동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빠른 전장 투입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가벼운 것만 사용한다면 방어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전차 장갑은 방어 능력과 함께 무게가 가벼워야 하며 그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세라믹이라고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포의 성능도 강화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존 120mm 포에서 더 커진 138강포로 변경되었습니다. 활강포는 한 포 내부에 강선이 없는 포를 뜻하며 주포가 커졌다는 것은 파괴력 역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관통력은 이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주는데요. 이 자체로도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화학추진제에 전기에너지를 더한 전열화학포 형태의 전자기 보호 설계가 변경될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으며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인 RCWS도 탑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포탄을 레일건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포와 레일건의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화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죠. 전열화학포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조차도 오래 전 개발했지만 아직 양산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당 실험에 박차를 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험만 된다면 세계 최초의 전차, 영국의 MK1이 꿈꿨던 육상 전함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이며 전열 확보를 전차에서 운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5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K3의 경우 대한민국 지상 무기 체계에 따라 자주 도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죠. 그러므로 모듈식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열화학포의 단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K3 전차는 무인화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있기에 차수가 외부로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사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K3는 레이저건과 함께 다목적 미사일과 같은 무인 포탑 형태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K3는 소형 전술 드론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형 드론으로 인해 전차 자체의 최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정찰과 대공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더더욱 완벽해졌다고 할 수 있는 성능 중 하나인 능동 방어 체계는 미래형 전차의 필수라고 불리는 성능입니다. 능동 방어 체계는 레이더를 통해 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지연으로 인해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전차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물론 해외 각국에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능동 방어 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전차를 움직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동력 계통으로 수소의 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는 차세대 전차 체계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차의 기본 중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력 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공개된 바 없습니다. 궤도는 이미 레드백 장갑차에서 사용되는 고무 소재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무 궤도는 기존과 대비해 무게가 가볍고 소음이 적어 스텔스 기능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K3가 제작된다면 미국과 독일의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 전차 시장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드백에 사용되었던 고무 궤도를 적용한 것도 이 전차만의 특징인데요. 고무 궤도를 통해 전차를 경량화 합과 동시에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개량된 자동장 전장치를 탑재하여 기존 전차보다 더욱 빠른 연사가 가능하여 파격적인 면에서 전차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차세대 복합 장갑으로 확인됩니다. 현대로템 K3 전차 스펙은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수많은 유럽 국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고 싶어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한국산 차세대 무기의 강력함을 한눈에 알아본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가지는 국가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3 전차에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더욱 무시무시한 위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인공지능 조종사를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부분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한국산 장갑차와 전차 무기에 대한 해외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과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화 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등이 방산산업체를 견학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매우 우수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폴란드와 한국 고위 인사들은 무기 수출 및 무기 개발에 관한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산 흑표가 서양 대부분의 주력 전차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흑표 전차를 확인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값이 싸고 질 좋은 시스템이 설치된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인 조건을 보았을 때 여전히 휴전국이며 북한과의 전투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서 엄청난 효율을 자랑하는 전차가 개발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 전차는 비싸지 않지만 중국산 전차를 단번에 능가할 수 있다며 이 전차까지 개발이 완벽하게 끝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육군 전력을 보유하게 될 것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K방산으로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폴란드 전차에 밀려 수주전에서 패배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산 주력 전차 K1을 제안했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선정되어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건으로부터 한국의 국방산업은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경험했는데 폴란드는 PT-91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차를 얻었고 이에 반해 한국은 K1의 수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80도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역으로 폴란드가 한국의 K 전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산업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폴란드가 독일의 방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사훈련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지원 사격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총리가 바뀌며 한국 방산에 대한 취소설까지 돌 정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폴란드의 총리도 이전 정부가 진행했던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며 한국과 진행하는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독일에 대한 방산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를 비롯해 그리스까지도 독일산 방산 무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과의 국방산업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는 경제적으로도 회복하면서 독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미래를 대비하여 한국의 성능이 우수한 흑표 전차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로써 한국의 국방산업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한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리스와 특혜 간이 긴장 관계 역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양상을 토대로 한국의 국방산업이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편 그리스와 오랜 앙숙으로 평가받는 튀르키예에도 한국의 전차 시장에 완전히 푹 빠져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애틀랜틱 다이내믹스는 터키 군사 전문지 디펜스히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형 파워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산의 DV27K 엔진과 S&T 다이내믹스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한국형 파워팩은 2022년 3월 튀르키예에 도착하여 알타이 C 제품의 샘플 형태로 탑재되었고 이후 8개월 동안 튀르키예의 사막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실수 없이 기도하는 혹독한 테스트에 투입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파워팩은 테스트 도중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고 테스트 결과에 만족한 터키 정부는 곧장 알타이 100대 분량의 파위팩을 주문했는데요. 이 수출이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방산 기술력 수준을 평가할 때 주로 항공 분야에는 엔진을 보고 육상 플랫폼에서는 파워팩의 기술력을 비교해보며 해당 국가의 높은 기술력을 평가하고 합니다. 튀르키예 역시 본인들이 직접 파위팩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결과 성능에 매우 만족한 것입니다. 알타이 1차 생산분 100대가 출고된 이후에도 한국형 파위팩을 도입할 수 있도록 1억 4,100만 달러, 한화로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조달 옵션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 사막 지역에서 가혹한 테스트를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여 튀르키예 해군에 수출을 성공했다는 사실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접 세계를 통틀어 봐도 현재 대한민국만큼 우수한 품질의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업 구조를 갖춘 나라는 찾기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이 확고한 화력과 함께 경이로운 신성 등을 탑재한 K3를 개발하자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 자리를 이제는 차세대 스텔스 전차인 K3가 대신하며 대한민국 육군 전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K3 전차는 K 흑표 전차를 가뿐히 뛰어넘는 공격력, 방어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적 기술이 투입됩니다. 육군 전력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방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험난한 산지가 70% 이상이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겨울에는 굉장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을 갖춰야 하며 혹독한 훈련에 이로 인해 최근 한미의회의 합동훈련 역시 한국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혹독한 훈련 환경이 한국 군사기술력을 높이는 좋은 재료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최대 에어쇼로 알려진 영국 판버러 에어쇼의 대한민국 전투기가 명성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맹활약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KAI가 사우디와 함께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KF-21 차세대 버전인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하면서 KAI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해 차세대 전투기로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유럽 안보벨트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판보로 에어쇼는 프랑스 파리, 싱가폴 에어쇼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이번에는 전 세계 44여 개국 약 1,300개 업체가 참가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특히나 KAI는 지난 26일까지 열린 이번 에어쇼에서 KF-21, FA-50 등 주력 기종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한 차세대 공중 전투 체계를 선보이며 유럽 방산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어버스와 보잉 등 세계적인 민항기 제작사의 파트너로서 쌓아온 KAI의 민수기체 사업 역량을 알린 겁니다. 특히 KAI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적용된 주력 기종과 저궤도 통신 위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선보이고 영상을 시연하며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와 함께 미래 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의 무인 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의 공중 발사 무인기를 적용한 MUMT를 공개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KAI는 이번 에어쇼에서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세심한 케어를 하며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는 KAI 말고도 우리 방산업체 한화도 참석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업체의 저력을 보여주는데 큰 보탬이 됐는데요. 특히나 한화는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 중인 첨단 항공 엔진 C 제품을 최초로 공개해 항공우주 역량을 가감없이 과시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판버러 에어쇼 200M 규모의 통합 전시관을 마련하고 항공사업 역량을 전시한 에어존과 종합 우주 솔루션을 소개하는 스페이스존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첨단 항공 엔진 C 제품을 최초로 전시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한화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및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급 이상을 목표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모형 등을 전시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항공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입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소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보람의 전투기의 1차 양산이 확정되면서 대당 가격이 900억 원 중반대로 나오면서 수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거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KF-21이 동급인 4.5세대 전투기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때 아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KF-21의 동급으로 여겨지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이 있지만 가성비가 매우 떨어집니다. 실제로 유로파이터의 대당 가격은 1,722억 원, 라팔은 1,800억 원으로 KF-21의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995년 출시된 쌍발기 F-18, 1979년 출시된 F-16 등과 비교해 KF-21이 항전 장비 레이더 성능, 비행 성능, 스텔스기로 확장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KF-21은 10개의 무장을 달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 최대 항속거리 2900km, 실제 전투행동 반경은 780km 수준으로 방산 전문가들 역시 성능이 매우 훌륭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작년 7월 초도 비행을 한 KF-21은 200회의 시험 비행을 거치며 전투행동 반경, 비행 특성, 최대 속도, 이착륙 특성 등 260여 가지의 시험을 무사 통과하며 성능과 안정성 모두 입증했는데요. 이번에 방사청으로부터 1차 양산 승인을 받은 KF-21은 내년 6월 2차 양산 계약이 완료되면 총 40대가 생산될 예정으로 나머지 80대는 지대공 타격 능력 등의 시험을 거쳐 양산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 세계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모두 기약 없이 연기되면서 KF-21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미래 전투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6세대용 전투기 글로벌 전투 공중 프로그램 GCAP를 개발 중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영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또한 미 공군과 해군은 6세대 전투기로 차세대 공중 우세기 NGAD 프로젝트를 진행 중지만
이 역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궤도에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을 때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왔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앞서 영국의 경우 유로파이터를 개발하기 위해 20년 이상이 소요됐는데 사실 전투기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국가는 바로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정권 교체 후 전투기 공동 개발에 거리를 두면서 일본과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출범한 키어 스타머 정부가 지난 14년간 보수당 집권 기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 전략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렇듯 영국 정부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게 되면 일본으로서는 방위력 강화 계획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앞서 일본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FX를 GCAP로 대체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물거품되면 안보에 크나큰 구멍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전투기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우주 시장의 선전 대열에 합류하는 건 물론 선도국이 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AI가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KAI는 사우디와 구체적인 가격과 대수 등 계약 규모와 방식을 한창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KAI는 항공에 이어 해외 우주 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과 사우디는 KAI가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KAI는 블라크 3단계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MUMT를 만드는 등 전 세계 방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의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포함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항공 수출 시장에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선두로 자리 잡아 주력 기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 KAI는 사우디와 전투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이번에 아주 칼을 갈았습니다. 사실 KAI와 사우디와의 협력 소식은 작년부터 가시화됐었습니다. 작년 10월 KAI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사우디 우주청과 우주 분야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우주 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 개발과 운영 등 협력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사우디 현지에서 열린 월드 디펜스 쇼에 참가해 KF-21, FA-50, LAH, 수리온 등 주력 기종을 선보이며 사우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했는데요. 실제로 WDS 개막 첫날에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KAI 부스를 방문해 KF-21을 포함한 KAI의 항공 플랫폼을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등 남다른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사우디가 이렇게 KF-21에 관심을 보인 건 KF-21의 성능 개량이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때 KF-21 블록 3로 불리던 KF-21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내부 무장창을 장착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등 군사 강국만이 구현할 수 있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뿐 아니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되는 등 벌써부터 사우디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F-21EA의 전자전 공격기가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성능 개량 첫 번째 버전인 KF-21EA은 현재 ADD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D는 KF-21EA를 위해 개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바꾸고 총 3개의 전자 공격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개의 ESM 장비는 KF-21EA의 날개 끝에 장착되는데 전파 정보를 분석해 적의 레이더 위협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공격이나 전자공격을 수행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ARM 미사일과 EA 전자전 포드를 장착하기 위해 현재 KF-21의 무장 장착대 구성을 개조해 전자전 포드, ARM 미사일,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 장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5세대급 성능을 갖춘 KF-21EX의 개발에 이어 6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놀라운 진격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